안성환의 시사야.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국제유가가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유가전쟁이 또 다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는 산유국들의 유가전쟁,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각국의 셈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했잖아요. 네네. 11%포인트가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했잖아요. 1%포인트를 인하하는 파격적인 지금 금리 인하 정책, 거의 0%대 금리까지 만들고 네.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유가 문제까지. 네. 엎친 데 덮친 거죠.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국제유가가 무려 30%나 폭락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8일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1.02달러로 추락하면서 전날과 대비해서 31.5%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중 한때긴 하지만 낙폭으로는 1991년 걸프전 이후에 최대치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월 6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 가격과 비교하면 50%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계 2위의 석유 제품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좀 타격이 컸는데요. 그래서 6일에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 회원 14개국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추가로 감산하는 안을 논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질 못했습니다. 오펙 회원국은 하루에 100만 배럴, 비오펙 국가는 50만 배럴을 더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해봐야 미국 셰일가스 기업에게만 이익이 된다.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바로 그럼 우리는 증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감산 시한이 3월 말로 일단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4월 1일부터 지금은 97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1200만 배럴로 산유량을 늘리겠다고 하다가 며칠 안 돼서 또다시 우리는 130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골드만삭스는 지금 국제 유가가 이 두 강대국 원유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2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협상 전략이면 모를까.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떨어지면 생산 원가가 줄어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수익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개발 업체가 정말 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부실까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 금융에 복합적인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려면 국가 간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유국들이 지금 오히려 협력이 아니라 유가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정책 공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오일 가스 업체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생산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금융, 순차적으로 글로벌 경제까지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원유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주요 산유국의 주가와 통화 가치가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흥국에 외환위기가 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불황이 국제유가가 단순히 내려갔기 때문에 불황이 온다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유국들의 경제가 한꺼번에 같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다른 세계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막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트럼프 대통령만 이게 충격과 공포 전략 쓰는 줄 알았더니 사우디도 요즘에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랑 러시아가 원유 시장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시엘가스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미국이 떠오르니까 오펙, 비오펙 산유국을 대표하면서 감산을 공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우디가 이번에 추가 감산에 러시아가 반대했으니까 응징을 하면서 다른 산유국들에게 일종의 일벌백계식으로 다스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감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합의한 것보다 더 적게 감산을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보기에는. 속였다? 네. 일종의 속임수로 일관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증상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사우디는 오펙 주도국이기 때문에 쿼터보다 더 감산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손해를 봐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입지를 다시 다지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러시아의 추가 감산 거부에 사우디가 갑자기 보복에 나선 건 최대 경쟁국이 지금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이니까 미국을 제외한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하면 유가 자체는 뭐 지켜낼 수 있겠지만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는 데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가 세계 국제 유가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네. 셰일가스의 산업 기반 자체를 아주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높여서 지금 이렇게 여력에 있는 나라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원유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가가 제일 낮은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 하면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빈살만 왕세자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살만 국왕이 왕이긴 한데요. 지금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해서 빈살만 왕제가 실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 볼 게 빈살만 왕세자가 왕위 계승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삼촌도 있고 사촌형도 있고. 근데 왕실 고인사들의 체포를 명령한 다음 날에 러시아와는 유가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증산을 하면 이제 유가 폭락을 불러오니까 사실 사우디는 러시아보다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훨씬 더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여파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경쟁자들을 체포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국외적으로는 증상카드를 내세워서 러시아, 미국을 압박한 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된 뒤에 석유에 지나치게 경제 구조가 의존적이다. 이걸 바꿔보자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도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해서 2015년부터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러시아랑 협력해서 감산을 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해서 가격 안정화를 시켜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감산에 반대하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유가 하락에 따른 오일머니 감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석유 정책들이 다 와해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확 나서서 러시아를 좀 다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치를 또 잘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사우디가 굳이 러시아를 콕 찍어가지고 지금 뭔가 싸움을 하는 전쟁을 벌이는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사우디하고 이렇게 강하게 맞붙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이 셰일가스 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은 빚이 많거든요.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셰일가스는 아무래도 생산 원가가 높기 훨씬 때문에 높죠. 엄청나게 또 생산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디가 석유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산을 제한하니까 이런 셰일가스 산업의 약점을 잘 알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올랐었는데 셰일가스가 떠오르면서 이걸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 점유율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게 미국만 좋은 일을 시킨다면서 계속 불만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제동을 좀 걸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말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반하는 송유관인 노드스트림 2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자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타격을 입게 됐거든요. 아,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미국 셰일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셰일 생산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미국의 강압적인 제재 정책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37%만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큰 이점을 갖고 있어서 좀 이런 뭐 원유 전쟁을 벌여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4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아요.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3년 이미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그동안에 했던 임기는 다 0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자라는 그 개헌안을 러시아 상하원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대통령은 못하니까 네. 별도의 또 상위 기구를 하나 둬가지고 그걸 내가 맡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그건 거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다시 겁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년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번 연임했던 거를 다음번 출마할 때까지는 0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나는 그 동안에 2번 한 거는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아니 뭐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헌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어요.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인정을 받으면 이게 바로 또 실시가 돼서 다음번에 지금 또 할 수 있습니다. 2036년까지도 연임을 할 경우에 재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유가를 통해서 재정이 안정이 돼야 돼요. 경제가 불안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유가 전쟁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이 사우디나 러시아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웃으면 안 되지만 네. 대통령을 한 사람이 네. 난 이전에 대통령 한 적 없거든. 네. 그 대통령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네. 대통령 한 거 없던 걸로 해라고 해서 0부터 출발을 하니까 나는 또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독재 국가에서 했던 일인데, 네. 독재인가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이번에 네. 그러면 사우디하고 러시아, 미국 유가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될 것 같습니까? 참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우디일 것이다. 러시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가 배럴당 2.8달러에 불과합니다. 원유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1일 200만 배럴의 유효 생산력을 갖고 있어서 공격력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국내 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 허브를 둬서 원유를 다른 곳에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다 데려오면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러시아는 딱 자국에만 갖고 있으니까 네. 사우디의 이 공급량에는 달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면 러시아가 재정 보유액이 사우디보다 800억 달러나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가를 통해서 많이 쌓아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전혀 뭐 물러서지 않아도 꿈쩍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 정부가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최소 배럴당 92달러는 돼야 된다는 분석이 우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달러 선까지 내려갔으니까 사우디가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급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 러시아도 여기서는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다시 협상장에 왔어요. 그래서 네. 양측이 감산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이미 가격이 기존보다는 낮은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자가 누가 될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무도 그럼 없다는 가장 큰 피해자. 네, 일단은 세계 경제가 그럼 되겠죠.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네.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네. 왜냐하면은 채굴 비용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이 유지가 돼야 셰일가스는 시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뭐 20달러 이상 내려간 거니까요. 여기는 파면 팔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2014년에도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렇게 증산 경쟁을 벌여서 저유가가 장기화한 적이 있어서 셰일가스 업체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월가에서 긴급 수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존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나스닥 얘기하신 것처럼 월가가 셰일 업계를 도울 여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유가가 장기화하면 자금난이 돌아와서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생산 인력 감축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 업체 절반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셰일가스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관대한 정책들을 취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과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들에겐 좋다 이런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게 셰일가스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유가가 한 3달러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 현재 지금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뉴욕 증시가 정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면서 개장 직후에 9일에 7%대 폭락을 했죠. 오늘은 더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증시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증시가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 폭락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에일오일 생산 기반이 있는 주가 텍사스주, 노스다코타주 등입니다. 여기서 경영난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줄도산이 이뤄지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또 추락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셰일오일 가스 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10% 정도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코로나19 긴급회의를 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카드를 총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 러시아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면서 빨리 돌아와라 약간 유가를 진정시켜라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는 높았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 만드니까 아주 싼 기름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게 소비 진짜 효과로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는데 지금 셰일가스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전부 다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야 되는 끔찍한데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세계 경제 자체가 사실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 침체를 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블랙 먼데이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확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유가 급락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일에 미국 뉴욕 증시가 7%대 유럽 주요국 증시가 7, 8%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저유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자금난이 불거지니까 결국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진국의 에너지 산업은 물론이고 신흥국의 원자재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간신히 세계 경제가 버텨왔는데 지금 코로나19에 유가 급락이 한 번 더 충격을 주게 되면 장기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미중 간 무역 전쟁,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나 통화 당국이 쓸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같은 카드를 다 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쏠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크게 우려되고 우리 있습니다.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 우리가 문제인데요.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하면 수출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는 훨씬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돈을 더 부어야 한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갈등하는 거 뭔가 좀 산유국들이 합의할 가능성 없습니까? 좀 합의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5월에 이제 회동을 한다고 해요. 예정이 돼 있어요. 회의가. 그래서 여기서 유가 상승 합의를 논의하긴 하겠지만 산유국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유도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과거에는 오펙이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펙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펙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중동, 남미 국가들처럼
비오펙 산유국들의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산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많은 날이네요. 자,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지금까지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조금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